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학습하였던 병자호란 전후 척화론과 대명의리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로는 조선시대의 중화와 중국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고려 말 조선 초에 해당되는 그 기간에 중화보편의 세계관이 형성되었다고 설명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세계관 형성의 동력은 원간석기의 오랜 경험,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말선초의 성리학 수용이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화보편의 세계관을 형성한 조선 초의 그 신진 4대부들은요, 자주적 실리적인 대명 외교 노선을 펼치면서도 굉장히 자발적이고 또 당위적인 사대관을 형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즉, 이거는 명이 강제적으로 시켜서 이런 사대관이 형성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대관의 배후에는 종족, 지역, 문화에 근거한 중국인의 우월적 자존의식인 이 중화인식, 이것이 조선에 와서 변용된, 즉 중화문명을 받아들인 조선인의 자존의식과 정체성으로 발현된 이런 소중화인식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중화인식을 갖고 있었던 조선의 그 지식인들은요, 사대부들은 이 제후국인 조선의 위상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후국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주권이 침탈당한 속국이나 식민지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중화 질서 속에서 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제후국인데요. 이런 조선의 위상을 인식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명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예제를 개편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러한 예제가 바로 중화질서 편입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고려사를 편찬할 때 이전에 고려 때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처럼 이 한반도 국가의 역대 왕들의 기록을 본기, 즉 원래는 황제들만 기록될 수 있는 이 편명이죠. 본기가 아니라 바로 세가라는, 이거는 제후, 중국의 제후들이 기록되는 편목입니다. 이 본기가 아니라 세가의 편목을 마련해서 고려의 역대 왕들의 행적을 여기다 이제 집어 넣은 것, 이런 게 아마 자발적 예제 개편의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은요, 분명히 조선 내에 중화 인식을 심화시켰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속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즉 보편 문명인 중화를 기준으로 해서 당시의 조선 사대부들은 명나라를 상대화시키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명나라에 대한 찬탄이나 동경은 물론 많습니다. 많지만 이와 함께 명나라의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탄식도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화주의자들의 명나라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손꼽아 보면요. 첫 번째로는 명태조 주원자에 대한 비판 아주 혹독했습니다. 굉장히 독재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어떤 사대부들의 여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유교적인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어긋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명태조의 독재 정치를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진왜란 때 명군에게 구원 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명군이 타국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올 경우에 조선의 백성들에게 미칠 피해를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입히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도 합니다.
이것을 뭐 모르는 채 하거나 묵인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제조지은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형성되는 시기이자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명군 지휘부와 협상을 했던 조선의 그 대신들이요, 엄청난 갈등과 대립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선조였습니다. 이 선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제조지은을 형성케 한 그런 주체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선조나 뭐 명군 지휘부들과 협상했던 뭐 유성룡 같은 사람들은 뭐 성리학자이자 중화주의자임에 분명하죠. 이런 심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국익을 놓고 명군 지휘부와 담판을 벌이고 줄다리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도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들어온 명군 지휘부가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당시 명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양명학 같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 사실은 거의 망해갈 뻔한 이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의 장수들 혹은 명나라의 대신들이 조선에게 이러이러한 제도를 수용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자신들이 설정한 어떤 중화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면 이거 결사적으로 거부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양명학이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정당한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옳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자성리학을 고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명나라에 대한 이 비판은요, 중화 문명의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고 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의 어떤 자주독립선언에서 나온 비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중화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현실의 중화인 그 명나라를 비판했던 것이라고 보아야지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과 명이 맺고 있었던 4대 자소관계, 이것의 어떤 이념적인 원리도 물론 형식적으로는 위계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이 신하, 명나라의 황제가 군왕이 되는 그런 위계적인 질서를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4대 자소관계는 결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관계였고, 사실 이런 어떤 그 의무나 권리 관계가, 특히 의무 관계가 발현되는 그 어떤 현장도 외교의 현장에, 그러니까 사신과 사신이 만나는 외교의 현장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상대국의 내정에는, 황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사대하는 그 상대국의 내정에는 불간섭을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념적인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이자 원칙이니까 사실 물론 어떤 조선과 명의 그런 현실적인 힘의 강약 관계에 대해서 따라서 이게 침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건 이념적으로는 이러한 특징을 보유한 관계였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지적 분위기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율곡 이희 선생의 사대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율곡 이희 선생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성리학 이해를 한 단계 격상시킨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그리고 당대에도, 그 다음 그 후대에도 엄청난 정치적, 사상적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바로 이분이 정파이자 학파인 서인의 영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율곡 이희 선생은 기자식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일찍부터 기자에 의해서 조선이 중화문명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찬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외세 의존적이고 사대주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음 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료를 읽어보면 척화론의 어떤 전형적인 그 기원적인 사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은 듣건대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동방은 멀리 해외에 있어 비록 별도로 한 구역이 된 것 같으나 구주의 가르침과, 즉 구주라는 것은 하나라 우왕이 남겼다는 9개의 정치 이념입니다. 구주의 가르침과 예약의 풍속은 중화에 뒤지지 않으니 끝내 한 줄기 강물이 갈라놓았다고 하여 따로 다른 이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교가 점차 갖추어지고 천자의 배아람이 점차 공경스러워져 삼국은 이당에 대해서, 고려는 삼조에 대해서 크고 작은 빅문을 반드시 제때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에도 그 직분을 잃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이당이라는 것은 당나라 고조 이연이 세운 당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삼조는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의 고려는 그 사대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 아마 그 세 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비록 외국이지만 실은 동방의 한 제나라와 노나라의 따름입니다. 삼국과 고려가 대국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 과연 의리가 있어서 능히 그 정성을 다했던 것이겠습니까? 혹은 대국의 도움을 빌려 적대국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위세에 눌려서일 뿐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 예의는 비록 부지런했으나 반드시 그 의리에 맞지는 않았고, 그 의례는 비록 성대했으나 반드시 그 정성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어찌 우리 왕조에서 의리로서 섬기고 정성으로서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일러 의리라 합니까? 이제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섬겨 군신의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때의 어려움과 쉬움을 헤아리지 않고 형세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헤아리지 않으며 그 정성을 다하기만 힘쓸 뿐입니다. 이런 것이 율곡전서, 그 율곡 이희 선생의 문집인 이 율곡전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런 이의 그 중화 중국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조선은 외국이지만 동방의 제나라, 노나라와 가깝다. 그러니까 제나라나 노나라는 중국 내부에 있는 그런 내복의 제후국이죠. 그게 굉장히 강한 소속감을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세에 따른 사대를 비난을 하고요, 의리와 정성에 따른 그것에 의한 사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는 명이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러한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요동의 기하자 구제를 반대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논리였습니다. 국경은 한계가 있고 정치는 서로 관여하지 않으니 중국의 유민은 중국이 마땅히 진율해야 한다. 조선의 창고곡식은 유한하고 중국의 유민은 무한하니 어찌 능히 다 지급할 수 있겠는가? 자, 중국의 유민까지 조선이 제후국이라서 구제를 해주는 것은 율곡 이희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어찌 헛된 은혜를 조차 스스로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런 행위였습니다. 즉 율곡 이희 선생의 사대관이라는 것은 사대의 예란 성심껏 조공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 다음 각자 국경을 지켜서 잘 다스리는 것,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그 사대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보면은 의리와 정성에 의한 사대 역시 조선의 국익을 일방적으로 말살시킨 건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근대의 사대 자소 또는 조공책봉 관계는 분명히 위계적인 군신 관계라는 형식은 갖고 있었지만 일방적이 아닌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설정된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따라서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 현장에서 4대 자소의 명분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익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런 4대 자소의 명분을 고려하고 또 이용하면서 조선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더 많았다라는 것. 물론 조선이 중국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힘에 눌려서 후퇴를 하는 그런 현실의 외교적인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건 조선이 어디까지나 힘에 밀려서 후퇴를 한 것이지 이것을 이념적으로 그다음 자발적으로 복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조선시대의 중화와 중국을 마치겠습니다.